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장이 급등락이 반복이 됐었죠. 약간 주도주 쟁탈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한 1, 2주 정도 지나면 또 새로운 주도주도 탄생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동안에는 우리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그 전략을 짜는데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이슈는 왜 블링컨이 방문하면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걸로 봤는데 서로 미국과 중국이 동상이몽을 꿈꾸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에 시진핑이 그동안 다른 사람이 오면 잘 안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 빌 게이츠를 8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딱 만나서 악수도 하고 미국 좋은 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대부분 혹시 시진핑이 이번에 빌 게이츠 가면 만나줄까 했는데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중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만나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만나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바로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블링컨이 미국을 방문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방문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에서 정찰 위성을 띄워서 야, 이러면 우리 못 만나 해서 안 만난 지 4개월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4개월 후에 만나는데 과연 관계 조성에 나설까요? 자, 그럼 이번에 관계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여기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있는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건데,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이슈가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갈까요? 첫째는 반도체, 리튬, 그리고 히토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단골 메뉴인 대만 남중국해, 이 문제도 떠오를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 항상 문제가 됐었던 그런 메뉴들이 테이블 위에 이제 오를 걸로 보여지는데 서로 이제 입장이 좀 상반되어 있어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과거 전후에 보면 독일이나 일본을 패망한 나라들을 우리가 도와줘서 커서 우리에게 납품을 해서 이렇게 좀 공급을 해주고 이제 큰 나라들이었는데, 중국도 청일전쟁 패망 이후에 이제 이런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랬었죠. 세계의 공장이 되기를.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성을 넘보는 거죠. 그래서 G2로 만족해야 하는데 자꾸 G1으로 되려고 거듭나려고 하니까 한 나라의 한 하늘의 임금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의 도전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절대 굴복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일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내용만 보면 서로 접점을 찾는 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서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야, 우리가 이렇게 극한으로 치닫다가는 새로운 또 냉전 시대가 돌입을 해서 전 세계가 군비를 증강하고 이런 쪽에 돈을 많이 쏟을 거다.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써야지. 그럼 되겠냐, 이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그동안 좀 중지가 됐던 소통 채널을 좀 계속 해보자, 이런 유지를 해보자, 이런 입장이고, 중국의 반응은 좀 시원찮습니다. 우리가 쌍방 합의를 거쳐서 블링컨 우리 방문한다고 해, 이렇게 이제 짧게 끝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은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입장이고 중국은 수동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만약 그럼 블링컨이 누구를 만날까요? 자, 이번에 그 카운터 파트너 친강을 만나겠죠. 그래서 친강 외교부장을 만나서 기본적인 거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면 왕이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진핑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미중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진핑이 블링컨을 만난다면 뭔가 접점을 찾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한다면 또 미중 간에 항상 반목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 빌 게이츠가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서로 뭐 관계도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이 상당히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때 보면 우리 걸 베낀다, 그래서 우리 패권 전쟁을 노리는데 우리 걸 자꾸 뭐 애플한테 우리 비밀을 갖다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우리는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제 그런 쪽에 주력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는 건 뭐예요? 자, 우리는 첨단 반도체나 아니면 핵심 광물에 대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밸류체인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지금 대만과 남중국해를 먹으려고 하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쪽을 완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남중국해나 대만이 뚫리게 되면 바로 태평양이 뚫리게 되고 태평양이 뚫리게 되면 미 서부 본토를 바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묶어놔야 된단 말이죠.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압박해서 묶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날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미국의 어떤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디커플링을 이루는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대화는 많이 시도가 됐다고요. 작년이었죠. 그 시진핑하고 만났을 때 발리에서 그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 G7 정상회담 이후에서도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아주 조만간에 해빙되는 그런 걸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대중국 압박 전략이 좀 거셌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고 나서부터는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정찰 위성 때 약간 이제 관계가 좀 안 좋아졌었는데 대화도 없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는 서로 양국이 치열한 외교를 할 때다. 지금은 서로 반목의 관계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떤 유명 인사들을 이제 중국에 많이 보냈죠. 그래서 이번에 빌 게이츠까지도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압박 전략이 좀 바뀌고 있다.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리스크만 해지하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블링컨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의지를 시진핑에게 전달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왜 미국이 갑자기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중국과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할까요? 사실은 보면 이걸 작성하면서 저는 짜증이 좀 났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빈 자리를 우리한테 하지 말아 놓고 자기들은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참 힘없는 국가가 좀 괴로운데 어쨌든 자주국방을 잘 이룩하고 또 우리가 그 정말로 금융시장에서만 잘해도 우리가 또 선진국으로 도약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 경우가 어떻든 지금 미국은 약간 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이게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로 인해서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잘 올라갈 수 있나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포석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러시아가 잘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제가 이제 간혹 그 유튜브 영상을 보거든요. 잘 때 골프 저스틴 토머스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이제 어떻게 스윙하는가를 보고 잠깐 시간이 남을 때 또는 저도 이제 어떤 인간관계의 틈바구니 속에서 괴로울 때 이럴 때 간혹 그 동물들 싸움하는 걸 봐요. 그러면 약육 강식의 세계잖아요. 여기서는 피도 눈물도 없죠. 자, 호랑이가 천하를 호령합니다. 아니 그 사자가. 근데 늙은 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이에나들의 공격 당하는 거죠. 좀 불쌍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죠. 지금 러시아가 이런 입장이죠. 자꾸 무기를 지원해 주죠. F-16 전투기 조종사 이미 교육은 시작이 됐다. 또 탱크를 지원해 준다. 뭐 무기를 지원해 준다. 일본도 지원해 주고 한국도 지원해 준다. 지금 서방의 물자가 속속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직결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자기들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거든요. 야, 이번에 잘 보니까 그 젤렌스키가 다부지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잘하면 크림반도도 빼앗을 수 있겠고 이미 뺏겼던 영토도 소복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 기회에 러시아를 완전히 좀 궁지에 몰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들었을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지원을 해주죠. 이번에 G7 정상회담에도 오고. 그럼 여기서 러시아가 이제 고립무원에 빠지게 되려면 누구를 이제 압박을 해야 됩니까? 중국을 압박을 해야 되겠죠. 중국은 야, 우리하고 싸울 관계냐? 우리 잘해보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양보할게 해놓고 러시아를 먼저 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서로 이제
그렇잖아요. 그 아주 덩치 큰 녀석이 있는데 형이 맡고 있어. 그러니까 동생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냥 이 덩치 큰 형 친구를 두들겨 패는 이런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있죠. 지금은 이렇게 둘이 사이를 끊어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중국이 일단은 대만을 언제든지 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만은요 그 글로벌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첨단 산업의 기본 메카고 또 대만이 뚫리게 되면 바로 태평양 앞바다거든요. 그래서 태평양을 통해서 미 서부 본토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남중국해는요 유사시 아주 중요한 전략 요충지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유가 금리 환율로 압박을 할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많이 쓰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외환 시장을 공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외환 시장의 쪽은 이제 비트코인을 지난번에 많이 좀 팔아서 자금화를 해놨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앞잡이가 누구였어요? 앞잡이라면 좀 이상한데 머스크가 나는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비트코인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 자금으로 이번에 트윗을 인수하는데 머스크가 그때 자금줄을 댔다 또는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자금줄을 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그 남중국해는 원유 수송로로 아주 중요한 그겁니다. 걸프만을 통해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여기를 이제 남중국해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원유 수송로를 확보하고 여기 많은 자원이 그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 중국이 여기에다 이제 이 스프레틀리 여기에다가 인공섬을 지어놓고 여기다 활주로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땅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언제든지 대만을 치고 또 이 남중국해를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과거에 보면 홍콩 문제 보시죠. 홍콩 문제를 왜 했냐. 나중에 하시라도 대만을 침공했을 때 만약에 외환시장을 공략을 한다고 봐요. 미국이. 그렇게 되면 달러가 많이 부족하게 되겠죠. 부족한 달러를 누가 들고 있냐. 중국의 부는 샹하이방 인사들 1000명이 거의 독실을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현 정부에서 탄압이 심하니까 다 홍콩으로 숨어 들어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고 오려면 범죄인 인도 대학을 체결을 해서 사람을 끌고 오면 돈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홍콩을 했는데 서방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홍콩이 중국의 의도된 대로 넘어갔죠. 이번에 여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대만도.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포석으로 깔고 지금 중국이 미국을 좀 미국이 중국을 좀 압박했던 것을 좀 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을 도출해 내야 될까? 이걸 알기 위해서 이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국제 금융시장을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니 아니면 핵심 강물이니 또 대만이나 남중국해 이것은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서로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죠. 야, 우리 영린 건들지 마. 내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거 건드리면 나는 포기 못해. 이런 부분이 바로 대만이나 이런 남중국해 이런 쪽이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뭐가 될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중국이 뭐 유럽에 가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공연불이었죠. 그러나 만약에 맘만 먹는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좀 양보를 해주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러시아하고 척을 두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테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련 입장이 약간 좀 변하는 수준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한 회의가
유럽에서 다음 주에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져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 대신 이제 봐야죠. 과연 관계가 좋아진지 어쩐지를.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서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기후 문제에 대해서 뭔가 서로 적극적인 교감이 있다. 그렇다면 기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중국도 역시나 우리가 제일 공장에 굴뚝에 불을 많이 떼서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해. 이런 걸 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당장 10월 달부터는 탄소 국경세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이건 탄소 국경세는 러시아와 중국을 잡기 위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 부분을 중국에게 유리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도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 아는 거죠. 근데 러시아는 유럽의 가장 뭐 철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납품을 하게 되고 중국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예요. 규제를 좀 완화해 주면 어떨까? 중국 입장에서 그래 고마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드라이브를 걸게.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달라지는지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일 수 있는지 또 하나는 기후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파리 기후협약을 잘 이행해보자 탄소 국경세를 뭐 잘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글로벌 그린 에너지 정책의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탄소 국경세나 이런 그린 에너지는 시간의 문제이지 한번 테마가 강력하게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중국은 지금 상당히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단 말이죠. 이번에 그 경기를 개방하고 해도 그닥 썩 나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이 위축이 됐죠. 그게 뭘로 나타나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기타 뭐 경기 지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안 될 것 같아서 자, 그럼 우리가 두 팔 걷어붙이고 경기 부양에 나서보자. 다주택도 좀 허용해보고 그다음 부동산 인출을 막기 위해서 지방정부 부채를 좀 더 상향 조정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도 좀 인하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럼 이제 이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부채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중국 정부의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이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GDP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못 낼 것이다. 자, 중국은요 참 이상한 마사지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원래 뭐 중국 타이 마사지 이런 거 잘 하잖아요. 근데 숫자로 마사지를 잘해요. GDP 성장률을 측정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과거 때 중국이 이제 그 10몇 퍼센트 경제 성장률을 구가하다가 한 7% 경제 성장률을 구가했거든요. 그 코로나 이전에. 근데 이 7%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인공위성에서 빛이 조사된 것을 보고 빛이 많이 조사되니까 경제 성장률이 좋네. 이런 식으로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빛의 조사량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는 이런 주먹구구식 성장률 측정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성장률이 몇 퍼센트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뭔가 그런 기대감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이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단행이 될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안 올라갔던 좀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이 있죠. 건설기계나 이런 종목들이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엮여서 또 같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글로벌 인프라 투자 수혜주도 좋고 중국 관련 모멘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좋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미중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 그렇다면 중국이 그동안 우리에게 좀 한한령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공감대도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약간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근데 화장품 관련주나 이런 종국 소비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메리트가 없어요. 차라리 글로벌 인프라 투자 수혜주라면 건설기계나
이런 종목이라면 차라리 바닥권이고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링컨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은 어떤 남중국해나 아니면 대만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 우려감 때문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빨 빠진 호랑이 러시아를 푸틴을 잡기 위한 그런 3가지 정도의 방안을 가지고 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실리를 챙길 거라는 이야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머리를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물론 한 국가는 뭐랄까요, 그 정치적인 게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머리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나 뭐 이 사랑을 할 때나 무조건 그냥 다 줘야지 뭐 우리가 간을 본다 아니면 뭐 밀당을 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미국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또 정치 무대, 외교 무대이기도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런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뭘 좀 상대방이 좀 친한 사람이 뭘 잘못하면 눈 감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실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꾸 희생해라고 희생만 강요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대중국 소비주들은 그닥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최근에 시장을 뒤흔드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력하게 흔들렸다는 이야기죠. 이틀 전에. 왜 그랬을까요? 인플레 감축법의 성긴 그물망을 중국이 뚫었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그 고시안, 이쪽이 이제 그 고션, 이게 자회사가 고션인데 미수관주에다 공장을 증설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에 보면 재무부 산하의 외국투자심의위원회가 야, 그러면 공장 부지 매입해도 돼. 이런 승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2차 전지는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반영이 됐죠. 근데 너무 이것 때문에 이제 급락이 나왔었죠. 여의도 공매도 세력들은 80만 원까지 끌어올리니까 이제 겁이 난 거죠. 또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 쇼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쇼커버 들어올 테니까 나는 굳이 비싸게 팔 필요 없어. 만약에 여기서 간마수 퀴즈가 발생해서 더 강하게 올라가겠지. 1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팔 거라는 거죠. 악재를 이용해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것은 나왔던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시장을 급락을 시킨 거죠. 그때 이제 외국인도 많이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이 이틀 연속 최근에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판 싸움이 재미있게 전개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으로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외국투자심의위원회는 땅을 사도 된다 이것이고, 과연 이게 인플레 감축법의 어떤 규제 완화 쪽으로 이어질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머리를 쓴 거죠. 고시안의 대주주가 폭스바겐이란 말이에요. 요리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대주주가 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물자 생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땅을 사도 돼. 요거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이런 사례는 이제 우리가 좀 걱정을 하는 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CATL이나 아니면 기타 테슬라도 야, 우리가 모델 3 만들어 가지고 중국으로 보내. 그러면 중국에서 다시 조립해 가지고 오면 이거 인플레 감축법 보조금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한 개가 구멍이 뚫리고 두 개가 뚫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배터리 업계가 좀 고사 직전에 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일단 중국은 겨울에 이게 약합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그래서 좀 약하고, 또한 만약에 이 고션이 현재 공장에 투자해서 판단할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땅을 매입해도 된다 이거지, 여기에 뭐 공장에 투자해 가지고 지어서 양극재, 음극재 생산할 수 있어?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국 우려기관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 해석은 다른 쪽에서 할 일이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흐름이 날까요? 일단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고려청자 아시죠? 자, 지금 과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근데 고려청자가 그 고운 빛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중국이 노력을 해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가지고는 안 된다. 물론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 대중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싼 걸 찾아보자. 해서 리튬 인산철을 써요. 근데 리튬 인산철 써보니 아이고 싼 게 비지떡이네. 이렇게 하면서 안 할 거라는 이야기죠. 다만 이제 우려는 하나 있어요. 중국이 그 줄도산을 했잖아요. 조그만 기업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대기업이 또 정부 주도의 대기업이 합병을 하게 돼서 수직 계열화를 한다면 이제 물량 공세로 밀어붙일 수 있겠죠. 실제로 비아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사용량 성장률이 유일하게 세 자릿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거냐 보면 이제 빠르게 이제 이번에 14일 날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이쪽에서 이제 양산용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시제품을 할 것이고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들이 올라가죠. 이번에 2차 전지 쪽에서 다 안 좋을 때 이수화학이나 기타 전고체 배터리 관련들을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이런 곳에 피해갈 수 있다. 무풍지대다. 그리고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나 단결적 양극재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2차 전지는. 그리고 만약에 2차 전지가 대형주가 쉬어가면 당연히 이제 이런 몇 종목 빼놓고는 쉬어가겠죠. 그럼 당연히 수급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바로 반도체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반도체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안 올라갔어요. 왜? 걔네들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 이런 기대감은 있지 실제로 숫자는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이 올라간 거죠. 쟤네들은 쉬어갈 때.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잘 보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키는 누가 쥐고 있냐? 바로 에코프로가 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무지무지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중요한 흐름이 나온다. 공매도 많아요. 외국인 매도를 했어요. 그러나 이틀 연속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을 가느냐 아니면 못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다. 만약에 100만 원을 가게 되면 지수는 잘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 얘네들이 못 올라갔을 때 반도체 소부장이나 반도체 섹터가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도 오늘 보니까 어제는 올라갔는데 오늘은 별로 못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바이오가 움직일 거다. 그래서 이 반바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쪽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항상 밀집 모자는 겨울에 사라고 했어요. 예전에 보면 반도체 관련주도 안 움직였다고요. 2차 전지도 비난을 저도 받을 정도로 2차 전지에서 안 좋았다고요. 근데 항상 흔들고 최악의 경우에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조만간 바이오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불사조, 에코프로가 앞으로 시장을 어디로 끌고 갈 건지 한 1, 2주 사이에 상당히 관전 포인트는 재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저는 이제 이런 시장을 비껴나갈 수 있는 매매를 해드립니다. 저도 바이오 쪽에 일부를 좀 있고 또 2차 전지 쪽에 이제 또 이게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매일매일 재밌는 매매를 할 수 있겠냐? 단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통해서 단기 매매를 이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이번 주에는 샘표를 이제 제시해드렸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한다고 하네? 그럼 천일년 가격 올라가지. 근데 천일년 가격이 일부 종목이 스타팅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요때 리포팅을 해드렸어요. 근데 3일 연속 급등이 나와서 한 64%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재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 TLB 같은 종목을 이제 지난주에도 소개를 좀 시켜드렸죠.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그랬죠. 2차 전지는 특정한 종목만 올라간다. 반도체를 봐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움직였는데 이런 TLB 이건 이제 DDR5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잘 올라갔고 하이딥도 이제 제가 이런 자리를 좋아하거든요. 상승 초기 이런 자리를 좋아하는데 처음에 스타팅을 하다가 약간 눌러줬어요. 잘 안 올라갔는데 이때 어제 짱대 양봉 뽑아 올려서 조화들 하셨는데 이런 하이딥이나 그리고 이제 중형주들은 눈 감고 가져가야 돼요. 항상 저는 반도체는 눈 감고 들고 가라. 사서 자꾸 확인하면 못 가져가요. 급등 한번 하고 나서 며칠 쉬어가고 또 급등하고 며칠 쉬어가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눈 감고 가라. 동진 세미캠도
이런 종목들 제시해드렸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또 2차 전지가 움직일 때는 용왕 매진해야 된다는 거죠.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아영 씨가 이거 바닥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종목이었던데 너무 잘 가서 탈이죠. 그래서 이소학이 저는 6번을 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소학 사장 딸하고 제가 결혼해야 된다. 저 고객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6번을 공략했는데 6번을 다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 요날도 공격했는데 그날은 조금 약하게 올라가더니 상한가를 길어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사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좋은 것은 1200%, 1100% 올라가서 한 뭐 2억 5천 투자해서 뭐 30억을 벌 수도 있고 한 5천 투자해서 5억을 벌 수도 있는 이런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제가 좋은 종목을 또 좋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아니, 오늘은 9시 10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11시부터 한 4시 정도까지 제가 좋은 전략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